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다스 실소유 관련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전제를 달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알려드리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수석은 면담을 마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참석을 확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올림픽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에 참석했다 수사 관련 질문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이미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의견이 주변에서 우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만나게 되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때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줄지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를 찾아가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석에 쌓아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물품에서 다스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래닝 투자 서류 등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에는 옛날에 찍은 사진을 비롯해 재판 기록 등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와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에는 다스의 지하 창고가 대상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과거 문서와 자료가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포빌딩 지하에서 추가로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과거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서 검사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반박문을 냈던 최 의원은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언론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최 의원이 오늘 저녁 뒤늦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친 기억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성추행 사건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 정도로만 말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 검사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법정 문을 잠근 채 직접 무죄를 구형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도 임 검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불러서 질책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에선 오늘 뒤늦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또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방송 나가는 날 2월 1일부터는 또 2월달이 시작되는 거고요. 음력으로 보면요. 설날부터 깡썩 저 밑에서 봄의 기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얼마 안 남았죠.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평창은 아직도 추워요. 그러니까 평창이 선택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섞으신 저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야수님의 네버엔딩 스토리에서의 감동 스토리. 아, 그게 감동 스토리였어요? 아버지가 준 어떤 영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비슷한 게 자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중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있어요. 휴머니스트야.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네. 그 아버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공감 되게 많이 했고. 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에는요. 내 인생의 멘토편인데 내용들이 꽤 그럴듯합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김일희 씨가 했던 개그맨들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예. 개그맨들의 우리가 모르는 취향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 다 유명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니까 예. 꼭 들어보시고요. 이미 나갔습니다. 최민희 의원 방송 1, 2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1, 2로 따라오고요. 오늘 방송 뒤에도 아마 붙을 거예요. 자,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우리 진지의 아이콘. 진지 드셨습니까? 명정님이 일본에 갔다 오신 이후로 제가 좀 시름시름 앓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방사능인가? 그런 것 같아요. 왜 난 멀쩡하지? 혼자만 소독하고. 농담이었고요. 샘나서. 갑시다 또. 싫어. 나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움직여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가 데려다 줘요. 사실은 엄청 좋아하죠. 배낭 메고 걷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걷는 곳에 포레스트 검프야. 걸으라면 계속 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뭐. 제주도를 먼저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네. 제주도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예, 올레길. 아니, 제주도를 걸어서 가보려고. 좋은 생각이네요. 발에다가 튜브 큰 거 차고 바다를. 방법이 있어. 제주도 가는 페리에다가 러닝머신을 싣고 갑니다. 그럼 걷는 거랑 똑같은 효과. 제주도하고 전라도권에 다리를 놓든가 해저터널을 놓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괜찮겠네요. 10수년 만에 제주도 갔었잖아요, 작년에. 날씨 탓을 너무 받으니까 갈 곳이 못 되더라고. 복불복이죠. 네. 날씨가 안 좋으면 뭐 거기서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효녀 마차. 엄마를 볼락한다는 마차. 빨리 녹음 끝나고 지금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해야 돼요. 생신이세요, 오늘? 네. 방송을 해드릴게요. 방송으로 꼭 들으시라고 해요. 예. 음성 메시지. 자, 음성 메시지 해보세요. 아버님에게. 음악 깔려드릴게요. 아빠 생일 축하해.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맨날 통화하는 사람들은 통화 끝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맨날 통화를 해야 할 이야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번 통화 안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생일 축하해.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 분할을 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100% 결정된 건 아니에요. 주주총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마차님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새날 대표 마차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하나를 더 샀죠. 그런데 어제 249만 원에 샀는데 오늘 270까지 올라가서 아주 신났었는데 장 마감가가 249만 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본전치기 하셨네.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액면 분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식 한 주당 200만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아서 50대 1 비율로 이 액면가를 분할을 하는 건데요. 주가가 50분의 1로 바뀌면 한 5만 원 선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사고 팔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마차님이 지금 2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50분의 1이니까 100주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 가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건데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으니까 이걸 이제 다시 분할해서 준다는 건데요. 삼성도 사실은 이거 엄청나게 이익이에요. 저는 그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대국민 아부 전략을 지금 펼치는 거라고 봅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 액면가가 한 장에 5,000원이었어요. 한 장에 5,000원이었던 것을 100원짜리로 만들면서 50장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5월달이나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는 한 장에 100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주가는 지금 25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50분의 1로 하니까 5만 원 정도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더 오를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식을 액면 분할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유동성을 늘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고 팔기 쉽게 만들겠다 해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 때문에 거예요. 의지인데 지금 그 발표가 나자마자 기관 물량들이 매도세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월에 주총에서 의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시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이게 100원짜리로 50분의 1씩 잘랐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5월인데 그 기간에 한 20일 정도인가 텀이 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에 삼성전자의 호재가 터지면 대박, 악재가 터지면 쪽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서 영업 이익까지 생각하면 삼성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엄청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건실한 기업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이 주식 총액을 엄청 올리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5월까지 그러면 박스를 열심히 주어서 한 주를 더 어떻게든지 박스, 사는 방법으로. 박스 대박. 네. 그거를 공시 들어가기 전에 한 20일 정도 텀 있는 절차 하기 전에 사실 저 같으면 그냥 그 안에 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이재용 이슈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아직 좋은 편이어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이 사실은 이 주식의 액면 분할을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 이 이건희 재산의 이동이 상속이 거의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액면가가 낮아지고 주식의 거래 가격이 200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 단위로 가면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양은 많아지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재산 상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보고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문상을 갈 준비를 해야겠군요. 네. 뿌띠거니 문상요? 아, 왜 이래요? 건강하게. 아, 그냥 문상 간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뭐. 아, 내가 문화상품권 말하는 줄 알았어. 재밌어. 아주 훌륭해. 아, 순발력이 거의 신동엽급인데?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부의 상징 같은 건데, 마차님 축하드려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보유하신 분 되셨습니다. 아우, 뭔가 있어 보여.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좀 해보려고. 자,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2월 1일부터 설인 만큼 짧게요, 짧게. 여러분들 정말 광고 좀 이렇게 드리는 건 죄송한데 짧게 광고 좀 하고 갈게요. 금방 끝내고 이슈 빨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광고, 멘트 광고는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약간 마일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지만 민족의 명절 설이 지금 있는데요.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분들 좋은 물건 싸게 설날 쓸 수 있는 물건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이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도 할 건데 급하게 어떤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바람에 아직 이벤트 선물로는 뭘 할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이미 호주산 찜갈비가 지금 나가 있죠. 이게 명종님이 오죽했으면은 2월달 되기 전에 미리 사시더라고. 네, 주문하신 거 봤습니다. 왜냐면 해년마다 놓쳤거든. 매진되거든. 맨날 놓쳤거든. 네. 그래서 그 우진축산 지금 물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빨리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야, 광고는 하는데 나도 한번 사 먹고 싶다 했다가 꼭 놓치시는 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7kg짜리 가져다가 5kg로 깨끗이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파는 거고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질할 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제가 그 녹음 광고 파일을 그냥 아예 보내줬거든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그걸 엄마 친구들한테 바로 보내버렸어요. 자동으로 광고가 됐죠. 그렇군요. 010-6277-3924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9일 날 일괄 배송하니까 주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2월 9일까지 딱 9일 남아 있고요.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요. 바다향 가득 오색 찰난 떡국 세트. 제목이 그럴듯하죠. 아, 실제로 보면은 이해됩니다. 굉장히 예뻐요. 네. 떡국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쁘죠. 이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백남기 선생 이제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 백남기 선생님 가족분들 돕기 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된 건데 백남기 선생 고향이 장흥이시잖아요. 그 장흥에 굉장히 유명한 떡 장인이 계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그 장인이 떡을 만드시는 건데 그분이 파시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떡을 만드시기만 하고 근데 그 떡이 구성이 5가지로 돼 있죠. 예, 한 봉지에 흰색, 노란색, 보라색, 갈색, 녹색. 흰색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쌀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울금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자색 고구마로 그 색을 입혀서 보라색을 만들고 표고버섯으로 갈색을 만들고 매생이로 녹색을 만들고 이렇게 5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거 라면 끓여 먹을 때 이게 저거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고 밥 대신에 밥 말아 먹는 거 대신에 이렇게 넣고 먹는데 그렇죠.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떡국도 한 번씩 친구랑 떡국도 끓여 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떡국은 다 들어가는 재료가 다 하얀색이잖아요. 네. 국물까지도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쓰면 사실 먹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떡국이 아니고 떡국 세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 떡국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크 매생이가 또 따로 들어가고요. 생굴, 다음에 고명용 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매생이. 떡국을 세트로 해서 선물로 하는 거 굉장히 강추해봐요. 왜냐면 이게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보통 사람들 보면은. 자, 그 외에 뭐가 들어가죠, 세트에? 고명용 김. 그러니까 장흥 햇 무산김이라고 하는데요. 햇은 뭐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무산이라는 것은 보통 김을 만들 때는 염산 종류를 넣습니다. 어디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양식장에다가 풀어요. 왜요? 네. 염산을 왜?
섞거나 생육 뭐 그래요. 때문에 아. 생육 때문에 수확량 때문에 그거를 넣는데 일종의 그 살균 뭐 이런 느낌이. 항생제라고 예.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 바다향 가득 오색 찰난 떡국 세트에 들어간 이 고명령 김은 최초로 이 산을 바다에 풀지 않은 완전 자연산이라는 거죠. 양식 티가 안 나는 김으로만 그 김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 농작물로 치면은 유기농 그렇죠. 농작물 이런 예. 개념이네요. 유기농이죠. 여기에 들어간 지금 흰색 쌀 있잖아요. 이것도 그 지역에 사시는 화가분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흰색, 노랑, 보라, 갈색이, 녹색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 쌀로 만든 거고 거기에다가 어떤 쌀에는 울금 넣고 어떤 쌀에는 자색 고구마를 넣고 어떤 쌀에는 표고 매생 이렇게 넣어서 색깔을 따로 내는 거지. 기본 베이스는 친환경 유기농 쌀이 맞고요. 농촌의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돈 버는 걸 못해. 그래서 올해도 이걸 생산해가지고 실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사드 김천 대책위원회에 기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의미가 있는 이런 바다 향 가득 오색 찬란 떡국 세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 바가오. 이 떡국 세트를 가족들과 같이 설날 아침에 밥상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이게 알록달록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인스타그램 용으로 딱 좋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꼭 있죠. 예. 어떻게 구입하시느냐? 일단은요, 인터넷 주소창이에요. 검색창 아니고 주소창에 한글로 농부와 어부.kr. KR은 영어예요.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어떤 데서는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방송 들으시다가. 가입하기 귀찮고. 네. 회원 가입하면 설 전까지는 무조건 1,000원 할인해 주신다 그러는데, 에이, 1,000원 됐어. 그냥 전화해서 주문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의 그 훌륭한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도 귀찮아가지고 안 해.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를 바로 하지. 마차님. 네, 전화번호는요. 010-8538-5824입니다. 예, 여기 전화하셔가지고요. 오색 찰란 떡국 세트예요. 떡국이 아니고 떡국 세트. 뭐 1호도 있고 3호도 있고 그러신데요. 드시는 것도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배송 개시가요. 방송 나가는 오늘부터예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배송하는 날이 2월 12일까지니까 앞으로 딱 12일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삼바이 말씀 좀 드려야겠죠. 삼바이. 삼바이는 지난 추석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 팟캐스트 쪽에서는 유명하죠, 삼바이. 주소가 산삼할 때 삼, 사다 할 때 바이, 삼바이입니다. 삼바이.co.kr이죠. 영주 한우, 그리고 소백산 천연 벌꿀 세트,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세트.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어요. 뭐요? 산양산삼. 토종 산양산삼이 핵심 아이템이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광천김이나 한과 세트, 홍삼도 있습니다. 보물창고 찾은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삼바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 예. 예, 보물창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본에도 유명한 쇼핑몰 중에 돈키호테라고 있잖아요. 뭔가 보물찾기 하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이번 설에 어려운 분, 뭐 가족들이나 뭐 친지 부모님한테 선물할 게 딱히 생각이 안 나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아이템을 여기서 찍어와. 근데 산양산삼은 볼 때마다 탐나요. 이게 어르신들이 받을 때 그 기쁨, 만족감 이런 게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예. 확실하게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예. 고정적인 전통 관념이 있잖아요. 예. 산삼? 이 느낌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싼 줄 아죠. 그리고 이게 산양산삼 5년근 10뿌리 딱 비주얼을 보면 이 뭔가 좀 신받다라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이건 뭐냐? 산삼입니다. 어디서 났냐? 아, 요즘에는 산삼을 산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효능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바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경만 하셔도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같은 때 어렵고 존경하는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이 다 있어요. 국산으로 되어 있는 그 선물 세트들만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0-2868, 1800-2868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달했어도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해요. 아무리 설명해줘. 싫어. 전화번호 줘 빨리. 이러시는 분들 꽤 많이 예. 있습니다. 자, 풍성한 설 되시고요. 다음 주쯤에서 이분들한테 이벤트 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따와야지 또. 광고를 그냥 몇 분 동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청와대가 오늘 방송 오늘 이명박에게 평창 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전달을 했는데 이명박 쪽에서는 그럼 가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이명박은.
그러니까 일단은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초청장을 법에 의해서 전달하는. 네, 지금 현재 사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사실상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네. 대통령도 아니야. 전두환 네. 노태우는. 그냥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맞고요. 네. 우리 감정 같으면 두환이 태우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뭘. 그 두 악마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아작이 났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편이나 보도 채널이나 신고해야 방송도 보면. 됩니다. 전두환 씨 이렇게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 그 정도까지만 해줘야 돼요.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와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예. 근데 아까 여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명박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일단 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은 또 초청장대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 이명박으로서는 안 올 수도 없고 가면 분위기 혼자서 썰렁해질 거 너무 뻔하고 참 난감하지만은 결국엔 안 올 수가 없죠. 아니, 그래서 그 초청장 한병도 수석이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초청장이 왔으면 열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열어보는데 정말 제가 한 3번 다시 봤어요. 왜냐면 1초도 안 봐. 열자마자 딱 보고 그냥 바로 닫아요. 내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짧게 썼겠죠. 뭐. 근데 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너무 성의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지금 깜빵이 눈앞인데 그 뭐 그럴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잘해야죠. 이명박이 나온 반응이 너무 웃겨요. 오래간만에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좀 해야겠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이상한데? 아니 지금 이제 날짜 잡아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외국 친구들을 만나겠대요. 외국 정상들 얘기하는 예, 외국 정상들 자기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이 오만방자한가 불손함이 국민들을 여전히 지금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저 심성이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중하고 있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툭 던져서 감정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심리학적으로는 엄청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난 떨고 있지 않아라는 것을 떨고 있지 않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나 떨고 있지 않아. 저 새끼 떨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네. 범죄 수사는 수사고 그건 다른 이명박이에요. 평창을 유치하고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자를 모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게 있어. 일베를 비롯한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곧 잡아갈 거면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초청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냉철함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예. 한쪽에서는 엄청 분노를 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한쪽에서는 꼭 모셔라. 해야 할 도리는 도리대로 해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개인 이명박을 봤을 때는 피고인이 될 범죄자로 확정되기 직전의 지금 상황인데, 또 다른 이명박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아주 확고한 지위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막말을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당연한 도리다라는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전 대통령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당연히 사라지겠죠. 예. 근데 이명박 입장에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유의미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보복하지 마라고 할 정도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게 30-40% 이상 나온다면 그나마 버텨볼 수 있어요.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어떤 누구도 박근혜 팬이라는 사람은 있어도 이명박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 지금 이명박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망설이는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 광화문에 100만이 아니라 200~3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하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예우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 치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런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인면수심인 야당들과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심의 그 결과이기도 해요, 사실은. 야당들에게, 저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이라는 애들에게 이명박을 그렇게 공식 초청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계속 이걸 정쟁화하려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당신들도 좀 참아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 헌법적 가치로도 뭐가 있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네. 조사는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범죄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나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초청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 사람 사형이야. 근데 법적으로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출석해서 조사 받아본 적이 없는 예비 범죄자일 뿐 전직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명박 같은 자들을 초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정무수석실에서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선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분들도 초청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30일 날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차관들 다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복지부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매섭게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검사 성희롱 사건 언급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소수를 무시하지 말고 사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식의 죄송함, 미안함 이런 거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흔쾌하게 그 상황을 흔쾌하게 받아주지 않았어. 일부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다수는 잘하고 있다고 그냥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율 2, 3% 정도 거기에 좀 실망했다는 분들이 실망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는 이제 그런 속담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따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옹고집 같은 게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진정성으로 보여서 문재인 이분의 깊이가 얼마일까 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임플란트를 10개나 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건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지금도 그렇게 거의 잠을 안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빠질 이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임플란트로 대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중에 하나가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관련된 이 단일팀 이 논란에 관한 거는 워낙 사안이 급박하고 바로 앞에서 처리해야 됐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단일팀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며칠 뒤로 미루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거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또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나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의 대통령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5천만 각 개개인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5천만 개개인을 또 보살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책무가 있는 것을 본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겁니다.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더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전국을 흔들고 있는 사건이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세계 내에서의
그 성폭력, 성추행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라고 하는 게 그 성폭력 상황을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검사가 당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추행, 성희롱성 발언과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이 서지현 검사의 이번 증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동안 저런 억울함을 당해왔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줬느냐라고 이 세상을 또 원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줬던 동생이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과 성희롱 이게 큰 구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사장한테 같이 출장을 갔다가 이제 강제 추행을 당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퇴사할 때까지.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이제 사장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제가 뭐 행실이 바르지 않고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 상태로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망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형사고발까지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자백 끌어내고 그 승소해가지고 벌금까지 물어내고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까이서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성희롱, 성추행이란 이 말이 우리가 입으로 너무 가볍게 내뱉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어깨 툭 치고 엉덩이 툭 치고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육체적인 행동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전됐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또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당사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또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서지현 검사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서지현 검사는 3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성추행,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그거에 대한 무마, 그러면서 좌천 이런 게 2차고, 지금 이게 고백이 되고 나서 서지현의 고향이 어디고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해하고 있는 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억울한 걸 엄청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 억울함이 내 치유 능력이 강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잊혀지면 또 상관이 없는데 한이 맺힐 정도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묶어가는 거지. 그 경우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굉장히 그때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상황이. 당당하게 같은 남자 검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검찰 간부란 놈, 그 안태근이라는 놈이 누구냐면은 그 우병우가 심어놓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그 리스트 중에서 안태근이라고 법무부에 있던 나중에 이제 이영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돈봉투 뿌렸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노회찬 의원이 막 물으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의 백을 믿고 굉장히 좀 아무튼 개싸가지 하나도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8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감이 안 오실 분들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도 앉아 있어요. 법무부 이제 직원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상가집에 간 거죠. 중경 검사예요. 중경 검사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 엉덩이를 쓰다듬어요.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살짝의 몸으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도 알아 상황을. 그래서 이 자식은 뭐 어쩌면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버려.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이 검사든 아니든 간에 내 성격이나 성향은 술집에 가서도 그렇게 못해요. 거기 이렇게 접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이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돌아와가지고 술자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부터 상황을 이야기하면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네 행실이 어떻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나중에는
안 좋은 자리로 보내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가상의 인물 박지현이라는 인물을 놓고 이렇게 그 썼던 소설, 자기 고백적 소설, 짧은 단편 소설을 그 꼼꼼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밤 뜨겁게 보낼 테니까 같이 갈래? 뭐 잘해줄 테니까 오늘 밤 같이 있을래? 했는데 그게 유부남 상사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후배 검사가 와가지고 회식 끝자리에 누나 나 외로워요. 집에 가기 싫어요. 같이 있어줘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허허실실 던지는 거죠. 그런 말로 하는 거는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성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자체를 당하는 여자들 자체도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간 이게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더 여파가 컸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라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배우나 연예인은 그런 사건이 종종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에서 이 정도로 파급력 있게 검사가 직접 나와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정말 쥐어짜봤어요. 정말 내가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없었나?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 서지현 검사가 썼던 그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겪었다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을 꼭 읽어보라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다 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절대 내 편이 못 대준다는 거죠. 내 상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저 동생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놀라운 점이 가장 크게 비난하는 사람이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당한 그 사장이 너 요번에 재수없게 당했구나. 이런 저 새끼들 쓰레기네 하고 넘어가는데 놀라운 건 여성들이 너는 왜 그런 걸 가지고 일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런 거예요. 여성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쯤에 진행된 거예요? 한 4, 5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의 어떤 뭐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행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보면서 몸만 여성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댓글도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댓글도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오면 난 여잔데 이거 기분 안 나빠 하면서 이죽거리고 조롱하는 댓글들 얼마나 많이 달리는 줄 아세요? 나 여잔데 왜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당해왔는데 난 내가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찝쩍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성폭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당하는 사람의 기분이에요. 다 성폭력은 아닌 거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접근해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기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분 좋았다고 그래서 내 동료인 또 다른 여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를 자기 기준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하는 것 자체는 말만으로라도 다 성희롱이에요. 안택은 강제 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가 지금 TV에 나와서 고백을 한 건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투 운동도 같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미투? 네. 나도. 네. 미투 위드 유.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목해 볼 만한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마타도가 횡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검사들이. 또 하나는 그 피해자를 저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 8년간 뭐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TV에 나와서 이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검찰 조직과 일반인들이 같이 뉘앙스가 그런 것들이 풍기는데 사실 피해자가 지금에 와서 이프로스의 자기 고백적인 글을 쓰고 고발하는 그런 글을 쓰고 TV에 나왔다는 것을 왜 이제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피해자가 이걸 어떤 의도하고 기획한 게 아니에요. 안태근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기세 등등하던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기세등등하던 우병우의 측근이었고요. 이런 사람 밑에서 그 조직 밑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과연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고 이제 수습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과연 스스로 본인들 내부에 벌어진 이런 적폐스러움들을 자정할 능력들이 있는가? 의지는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능력은 차고도 넘치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픈 살을 도려낼 수 있을 만큼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 검찰의 그런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에요. 서지은 검사의 아픔에는 동감 하나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동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탁현민 행정관이 소설로 쓴 것 가지고도 뭐 사퇴하라 하느니 뭐 많이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들먹이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건지 몰라요.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왜 자기 한국당의 최교일 의원 이걸 무마하려고 막 이문정 검사한테 막 온갖 헛소리 다 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규탄 안 합니까? 최교일을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리에 맞는 행동이에요. 상당히 상식적인 행동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싸고 돌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최교일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최교일이 재산을 보면은 좀 하더라고요. 196억 정도가 있어요. 검찰 출신인데. 네. 오 어떻게 모았지? 처가를 잘 만났겠죠. 네, 처가를 잘 만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정관이 끝발나게 받은 경우도 있고. 둘 다 같긴 한데 부인이 이홍채 씨인데 밀양에 있는 재성내장 대표예요. 재성내장이라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 자동차 카시트, 카페트 내장재 만드는 회사. 다스에 납품하겠네? 가깝네요. 그 회사 위치도 포항이랑 가깝네요. 왜냐하면 다스가 카시트 완제품을 현대기아에 납품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한테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워온 거예요. 잘 주워오셨어요. 직원이 90여 명 되고요. 2016년 매출액이 365억이에요. 우와. 직원이 90여 명이면 이것도 꼼수네. 100명 넘어가면 중소기업 혜택 못 받으니까 그 수를 묶어놓은 거네요. 간의 수공업으로? 네. 이야, 똑똑. 96명으로 300억이 넘는 매출이면은 와 대박이다. 그죠. 그런데 8년을 왜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터트렸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8년이 정말 지옥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가까운 가족이나 남편한테도 말 못했다고 하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말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하루하루를 벌었을 거고 정권의 실세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었겠지만 지금쯤에 와서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저 사람 단죄하고 싶다. 발단이 된 게 안태근의 간증 사건. 네. 그게 지금 2017년 10월 29일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오래전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과 얼마 전이죠.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8년을 참다가 이 사람이 간증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10월 말인데 지금 3달 지났거든요. 그 3달이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그 밀양이란 영화에서 그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면회 갔다가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아라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주말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깽판을 놓잖아요. 뭐 다른 이렇게 노래를 틀어가지고. 근데 그때 전도연 씨의 그 연기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공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미친갱이가 있구나. 저런 식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감독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현실에서 그걸 딱 마주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담담하게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그렇게 딱 정제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세례받고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노라. 나에게 죄를 묻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원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쪽 교단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포섭을 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아, 예. 이리 와서 나한테 예. 돈 주면 다 사함 받나라. 내가 방송으로 뭐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군대 쪽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빡쳤던 거. 군종병이 하나 있었어. 그 친구랑 우연치 않게 종교 논쟁이 붙었어. 나랑 둘이. 논리를 들어본 즉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는 전두환에 대한 증오가 가득할 때거든요. 전두환도 노태우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용서 받는다는 거야. 아이 개씨발을. 내가 갖고 있던 논리는 뭐냐면은 그래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현세는 지옥이 돼도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온갖 나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한테 귀의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개족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상 현세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질, 선과 악 이런 구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이요 나머지는 아무리 착한 티를 해도 악이다. 이 논리를 갖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보다 못한 여단장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방송실로 불러 두 사람. 와, 그때부터 또 방송을 했어요. 또. 아니 여단장님이요? 네. 굉장히 열린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육사 출신이었는데. 아니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언급됐고 용서를 해줘야만 하야 되느냐 이런 토론인데 깜빵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곤란하니까. 근데 종교 논쟁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2시간 동안 120분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 이기고 지구가 어딨어. 제가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10시에 취침을 할 때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5분 동안 날마다 방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슬방회 같은 데 보면 여자가 해주잖아요. 보람이 방송에서. 그렇게 못하고. 자, 우리 여단 여러분, 뭐 이런 거지. 그때는 목소리가 더 달달했겠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쪽 펴면 이런 거. 자, 근데 어쨌건 뭐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죠. 네. 어쨌건 서지현 검사의 이거는요, 대통령도 언급하고 할 정도로. 심지어 검찰에서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의 조희진 검사 이분이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들 1호가 굉장히 많다는 바로 그분이에요. 대한민국 첫 여성 검사장이죠. 이분이 또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돼가지고 이제 진상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검찰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못 풀잖아. 8년 동안이나 말 못했어. 그래서 공수처가 답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한쪽 진영에서는 검찰이 힘을 좀 빼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안으로서 공수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검찰 리들이나 지금 수사하고 있는 MB나 동급으로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새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이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그래서 저도 방금 이야기한 끝에 검찰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에 이명박과 박근혜한테 줄 서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사들 일부예요. 일부. 그렇죠. 일부 선량한 검사들 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옷 벗고 나간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이게 검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확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는 전적으로 그 동감을 하는 바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 생활이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히 한 1, 20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나 20대 초반 청년들은 지금 그 남자가 훨씬 더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여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고 이게 그 남자가 더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게 그 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굉장히 너무 강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농담 한마디라도 어른들한테 처음 그 들었던 농담들 중에 놀랬던 거. 혼자서 웃고 있으면은 뭐가 그렇게 재밌냐, 지나가는 참새라도 봤냐. 들을 때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 하나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느냐,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느냐라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조심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진짜 한 칸이라도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뭔가 폭력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적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지적을 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어떤 나도 모르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못 하게 돼요. 이게 여성들이 겪는, 저는 잘 모르죠. 여성들이 겪는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근데 제가 관찰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불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가 불편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 자아 성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검사들만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남자들 대부분의 사람들 저 포함해가지고 그런 마초성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꼬리뼈처럼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여성 친화적인 남성이 되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워지는 거지. 젠더에 있어서 가지고 내가 어떤 폭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는 정도로 사회는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들으면서 적가고 있네. 니들도 똑같아 하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겠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가볍게 던졌는데 어찌 됐건 간에 상대방 기분 나빠하면 무조건 사과하고 그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토를 달면 안 돼.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난 몰랐습니다라고 정중히 사과를 해야 돼. 서지현 검사도요. 8년이 오기 전까지 중간에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술 처먹고 그 짓을 했어. 어찌 됐건 간에 그 다음날 그게 문제에 삼으면 당사자가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돼요. 술 먹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있잖아요. 성적 도구로 이용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멸감이 느껴지거든. 나도 하나의 인격체고 대한민국의 검사인데 근데 성폭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있어서의 그 마무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서지현 검사는 그거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이든 몇 개월 후에. 근데 그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간부가 와가지고 또 이거는 걸로 왜 문제가 돼야 되냐고 더 2차 가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선 이문정 검사 등등이 검찰 간부들에 의해서 너는 또 왜 나서 하면서 말썽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키는 형태로 계속 모욕감과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죠. 사실 인격 말살이거든요. 분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근데 검찰 내에서는 제하고 오히려 남자들이 손가락질을 해. 꽃뱀이라고 손가락질 했죠. 근데 같은 검찰끼리 꽃뱀이 왜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거는 직업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성추행이나 어떤 그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 내에서 반응하는 건 이게 검찰이기 때문에 더 이렇고 일반 사조직이 더 지저분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포지션이 똑같은 위치인데 누가 누구한테 꼬리를 친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이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과 실수를 범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람 하나하나의 인격체와 그 사람을 보고 인권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조직보호 논리예요. 스스로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안전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검사면 검찰 조직이 탄탄하고 안전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서검사가 이런 폭로를 하고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불난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는 조직 내의 분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오랜 습성의 그 나쁜 그 타성이라고 해야 되죠. 젖어 있는 거죠, 이게. 조직보호 논리가. 그런 게 검사뿐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그거를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육받고 자랄 때는 사실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고 보면 아찔하거든요. 예전에 막 이렇게 우리 농담했잖아요. 젊었을 때 EDPS라고 음담패설. 이런 것들도 다 성희롱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거를 그 나타난 현상과 이 팩트를 갖고 이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를 따져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먼저 가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이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친구들 중에 아이스케이키라는 걸 했어요. 아이, 그걸 놀이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자애들은 치마를 들쳐서 팬티를 보게 만들면서 그게 비풍양속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조기 유학 갔다가 하면 경찰서 바로 잡혀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린 문화를 일시에 다 없애야 돼요. 그 당하는 여자아이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쫓아가면서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차제에 없애야 된다. 누군가의 행위들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다 폭력이다. 그렇죠. 이런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약초입니다. 그 흔히 그 멘토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멘토링 자꾸 이제 장사와 좀 연결이 되고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야수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그 멘토라 그러면 저쪽 뭐 서양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카운슬러라고 하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 부르는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쪽 인도 지방의 사두 선생님 있죠. 선생님을 사두라 그러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사두. 아니 그쪽에서는 사두라고 하는데 그 힌두교 그쪽의 그 지도자를 그런 경우는 이제 제자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사두가 오늘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죽어요. 오. 그 정도로 끈끈한 관계. 그걸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무서운 관계. 무서운 관계. 나 끈끈하기 싫어 나.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의미가 있으니까 저게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좋으니까 하시겠지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사부와 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스승이 제자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흔히 이제 뭐 멘토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로 보면은 저는 한 명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저의 삶에서 이제 정신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에 영향을 준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제 뭐 삶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몇 분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런 삶이나 뭐 이야기가 전체가 다 들어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하고 맞는 부분이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그렇죠. 엮여 들어오는 거예요. 삘이 오는 거. 그렇죠. 예. 보통 생각을 흔히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체를 뭐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눈은 김태희, 코는 송혜교, 뭐 이분 뭐 하듯이. 예, 그렇죠. 부분 내가 원하는. 대부분 집에 있는 어머니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나요?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제가 한번 몇 명 소개해드려 보면은요. 첫째는 그 스칸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 야마오 산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스칸니어링은 원래 이제 그 반전 예전에 이제 전쟁을 반대하기도 하고 자연주의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쪽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게 자서전하고 조화로운 삶인데 자서전은 조금 딱딱하고 조화로운 삶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도 있죠. 뭐 이대로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반전하고 관련 있는 그 반전 개그를 많이 했어요. 그거 좋은 멘트입니다. 인정. 반전 개그. 앞에랑 뒤가 전혀 다른 이런 개그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마오 산세이 같은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 두 사람에게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이제 자립이었어요. 자립. 근데 그 자립이 지금 이 시대에 좀 따라하기에는 어렵죠. 이게 너무 이게 월든의 그 호수처럼 이게 뭔가 좀 기리적으로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뭐 예수님도 종속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현 시대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사실 종속되는 삶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평생 동안 뭐 직장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든지 살면서 뭐 집 하나라도 장만해야 된다. 네. 뭐 퇴직 후에 연금이라도 받으면 성공한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산 그 자급자족의 삶을 산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의식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난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의 문제 같은 경우 그 정신적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 믿는가, 내가 왜 이거를 신앙을 하지? 하는 질문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처음 간 교회 아니 뭐 처음 간 절. 교회도 만일에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조금 가가지고 몇십 명, 뭐 몇 명 모여가지고 뭐 듣고 한 거를 평생 진리로 그냥 가지고 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종속된 삶.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의심 자체를 못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예. 인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1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20대는 뭘 하고 40대가 되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고 뭐 60대 정도 되면 손주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삶의 정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그렇죠. 남들을 따라서 예, 사는 게 그거에 잘 사는 대해서 건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고 맞아요. 굉장히 예. 터부시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기득권층이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뭐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나는 자립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위험한 생각인데? 위험한 사상인데? 특히 종교 같은 경우 더 하거든요. 예. 그거 위험한 신학이야. 전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저 속에서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 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 마인드로 사는 거죠.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예.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이런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 그냥 내가 나로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억지로 뭐 변형시키고 뭔가 달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를 그대로 그냥 놓아주면은 사라지더라라고 이제 몸으로 증명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야수님하고 약초님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저도 읽어봤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자급자족이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요 자급자족하는 면은 지금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산속에서 그 말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뭐 나무로 수족 깎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연인처럼. 불편해. 불편해. 자연인도 약간 자립정신이 강하신 분으로 보면 되나요? 근데 제가 귀농해 보니까 이제 의식주 중에 식 부분이 있잖아요. 먹는 부분. 이게 정말 많이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달은 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만 사서 먹는 입장에서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 농업 문제 정말 살벌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좀 이슈를 내려고 팟캐스트도 했는데 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목이 뭐죠, 팟캐스트? 귀농일기입니다. 기억이 제가 안 좋아서 한 번씩 물어봐줘야 돼요. 다음으로는요.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는 분인데요. 아까 딴 사람 분 얘기는 별로 안 하셨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이분은 머릿속에 한 부분. 예, 됐고. 스칸네어린과 야마오 선생님 넘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는 분인데. 와, 어렵다. 네, 그냥 피오렌자라 그럴게요. 딱 어렵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이제 루마니아 계통의 독일 분인데 이분 이제 하버드 대학 신약학 교수세요. 근데 특히 이분이 여성 신학, 그 다음에 신약 신학의 세계 최고봉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여성 신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페미니즘을 가지고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한번 제가 머리가 구멍이 하나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주해라 그래요. 전문적으로는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해설해 놓은 책인데 부제가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이에요.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비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비전 오버 저스트 월드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요한계시록이란 책을 수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이라는 거는 어떤 글을 여기는 뭐 은유법이든 뭐든 그런 법이 들어가서 어떤 글이 구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학적 표현이다. 왜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구조 분석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읽고 이게 돼가지고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이걸 바탕으로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논문만 6, 7편을 썼어요, 제가. 리포트를. 요한계시록이 좀 그 굉장히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서 같은 거잖아요. 666. 예, 되게 이제 어렵게 666이 거기 나와요. 용어가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은 예언서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걸 가지고 그 충격을 받았냐면 사실 이분이 제 그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인데 저는 정말 그 예전에는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또라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보수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2학년쯤에 2학년인데 28살 됐었죠. 이 책을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쭉 읽는데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이렇게 그 우물 속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서 흔히 뭐 철학적으로 사고의 지평이라 그러는데 생각이 쫙 넓어지게 됐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네?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부터 성경의 내용까지 너무 어려워. 그럼 여기서 뭐 여성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성 신학, 여성 신학 나눠지나? 예. 두 가지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첫째는 아는 것 자랑하지 말자. 아는 거는 끝도 없는 세계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죠. 끝도 없다. 이분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생각을 가두지 말자. 세상에는 모르는 일도 너무 많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일도 너무 많은데 이 조그만 머릿속에서 한계를 정하지 말자. 신앙도 신념도 철학도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확 넓어지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정통, 보수, 뭐 개혁, 반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헛되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분입니다. 좀 반갑네. 이제 우리나라 분 나왔습니다. 네. 가톨릭 그 약초님께서 다니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약초는 본인이세요. 약초.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큰 웃음을 주시네요. 괜찮았습니까? 진행하고 계신 팟캐스트가 이름 뭐라고요? 귀농일기라고요. 네, 귀농일기입니다. 우리 야수님께서 가톨릭 쪽에 좀 계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계셨죠. 종사한 적이 잠깐. 아주 유명한 세 분이 있습니다. 네. 정양모, 이재민, 서공석. 다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개신교에 있었으면 벌써 파문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을 인정하고 좀 좋아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 분도 있어요.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투철한 곳이죠. 굉장하죠. 예. 정년 보장. 아니, 정년이 종신 보장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니까. 이래서 대기업들이 정규직들을 싫어하는 자꾸 자기 소리를 내니까.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들은 무슨 돈으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월급을 받아요. 예, 월급 받죠. 조금이라도. 그게 월급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에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서 보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월급까지 다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편하게 나눠주시려고 비트코인으로 조만간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도토리? 바티칸에서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네, 비트코인 달란트로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정양모 신부님을 되게 좋아해요. 이분은 아직도 계시고 인터넷 치면은 그냥 나와요. 이분 강의도 나오고 세 분 다 나와요. 이 세 분 다 사실은 이제 경고받은 분들인데 저희 집에도 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그래요. 교회 거룩한 창녀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세네. 근데 이제 정양모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신학자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존경하게 됐고 이제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감명하고 직설적으로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글을 썼냐면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교적의 이름을 올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닮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설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모습과 언행이 예수와 닮았다면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계속 그분의 성서 해설서를 몇 번이고 다시 계속 읽어요. 배울 점이 너무 많고 특히 이분은 그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제 그 책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다석요? 예, 다석 유영모 함석헌 선생의 스승님. 예, 이분은 정말 대단한 도인이시죠. 기독교인이시긴 하신데 그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그 함석헌 선생의 스승에 대해서 스승이죠. 나는 이렇게 본다. 와. 예, 그래서 세네요, 확실히. 저는 이제 이분이 종교다원주의를 또 표방하시고 그거를 또 학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저는 감명을 받은 저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일순 선생님, 무의당 장일순, 김지하의 선생님. 우리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네. 빨리 아는 척해. 들어봤다. 예. 기억나네. 아유, 참. 우리나라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아, 참. 우리나라의 생명사상을 전파하신 분이시고 한살림으로도 알려지신 분이시죠. 지금 이 한살림이요? 예, 그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님 하면은 정말 그 민주화에도 큰 역할을 하셨고 많은 그 사상을 이끌으신 분이시죠. 한살림 하신 분을 맞죠. 저는 사실 두 집 살림 하신 분들만 알고 있어가지고 약해요. 그런 거예요. 가정적이신 분들한테 약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이 몇 가지 있는데 본인이 지으시지 않고 뭐 제자들이나 후학들이 이렇게 편집을 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보셔도 대충 이제 이분을 기리는 분들이 어떻게 이분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노자 이야기. 이분은 이제 가톨릭 신도신데 이제 노자 이야기도 있고 나락 하늘 속의 우주, 좁쌀 하나,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거든요. 오늘은 1990년 입추 산길을 걸었네. 소리 없이 아름답게 피었다가는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예, 풀을 하나 보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사상을 특히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서로 함께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락 하늘 속에도 온 우주의 정성이 담겨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풀 하나에도 우주의 기운을 봐야 되고 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 낮은 데서 서로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귀농했을 때 저희 농장 이름이 산림농원이었어요. 두 집 살림농원이 아니고 그냥 살림농원인 거죠. 예, 살려야 된다. 살림. 살린다. 원살림. 예. 근데 살린다. 이분의 그 섬기자고 하는 그 살림 정신이 특히 왜 저한테 와닿았냐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사는 동네에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갔죠. 갔더니 그 저희 어릴 때는 거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봐도 청소년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시꺼멓고 그냥 난리가 아닌 이제 모양으로 있는데 그 거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지는 그 쓰레기통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쓰레기에서 먹을 거를 건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아파트, 옛날 서민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가 전체를 보면 경비원 아저씨가 고구마를 줬어요. 그거 그냥 멀쩡한 고구마를. 예, 좋은 거를. 그러니까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또 그 쓰레기 안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꺼낸 거예요. 그 형이. 근데 그게 알맹이가 한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시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안 먹는 거. 그거를 먹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커서 저렇게 힘든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저거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이런 그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나이니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섬기는 세상을. 문구점 앞에서 불량식품 안 팔고.
그렇죠. 그래서 장혜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 큰 영향을 준 귀하신 멘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물창고 찾은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삼바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 보물창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본에도 유명한 쇼핑몰 중에 돈키호테라고 있잖아요. 뭔가 보물찾기 하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이번 설에 어려운 분, 뭐 가족들이나 뭐 친지 부모님한테 선물할 게 딱히 생각이 안 나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아이템을 여기서 찍어 와. 근데 산양산 사람은 볼 때마다 탐나요. 이게 어르신들이 받을 때 그 기쁨, 만족감 이런 게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예. 확실하게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예. 고정적인 전통 관념이 있잖아요. 예. 산삼? 이 느낌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싼 줄 아죠. 그리고 이게 산양산삼 5년근 10뿌리 딱 비주얼을 보면 이 뭔가 좀 신받다라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이건 뭐냐? 산삼입니다. 어디서 났냐? 아, 요즘에는 산삼을 산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효능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바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경만 하셔도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같은 때 어렵고 존경하는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이 다 있어요. 국산으로 되어 있는 그 선물 세트들만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0-2868, 1800-2868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달했어도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해요. 아무리 설명해줘. 싫어. 전화번호 줘 빨리. 이러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풍성한 설 되시고요. 다음 주쯤에서 이분들한테 이벤트 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따와야지 또. 광고를 그냥 몇 분 동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청와대가 오늘 방송은 오늘 이명박에게 평창 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전달을 했는데 이명박 쪽에서는 그럼 가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이명박은. 그러니까 일단은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초청장을 법에 의해서 전달하는. 네, 지금 현재 사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사실상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네. 대통령도 아니야. 전두환 네. 노태우는 그냥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맞고요. 네. 우리 감정 같으면 두환이 태우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 두 악마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아작이 났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편이나 보도 채널이나 방송도 보면 전두환 씨 이렇게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 그 정도까지만 해줘야 돼요.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와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예. 근데 아까 여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명박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일단 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은 또 초청장대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 이명박으로서는 안 올 수도 없고 가면 분위기 혼자서 썰렁해질 것 너무 뻔하고 참 난감하지만은 결국에 안 올 수가 없죠. 아니, 그래서 그 초청장 한병도 수석이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초청장이 왔으면 열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열어보는데 정말 제가 한 3번 다시 봤어요. 왜냐면 1초도 안 봐. 열자마자 딱 보고 그냥 바로 닫아요. 내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짧게 썼겠죠. 근데 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너무 성의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지금 깜빵이 눈앞인데 뭐 그럴 때일수록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잘해야죠. 이명박이 나온 반응이 너무 웃겨요. 오래간만에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좀 해야겠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이상한데? 아니 지금 이제 날짜 잡아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외국 친구들을 만나겠대요. 외국 정상들 얘기하는 예, 외국 정상들 자기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이 오만방자함과 불손함이 국민들을 여전히 지금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저 심성이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중하고 있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툭 던져서 감정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심리학적으로는 엄청 떨고 있다는 거예요. 휴머니스트야.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공감 되게 많이 했고. 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에는요. 내 인생의 멘토편인데 내용들이 꽤 그럴듯합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김일희 씨가 했던 개그맨들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예. 개그맨들의 우리가 모르는 취향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 다 유명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이미 나갔습니다. 최민희 의원 방송 1, 2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1, 2로 따라오고요. 오늘 방송 뒤에도 아마 붙을 거예요. 자,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우리 진지의 아이콘. 진지 드셨습니까? 명종님이 일본에 갔다 오신 이후로 제가 좀 시름시름 앓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방사능인가? 그런 것 같아요. 왜 난 멀쩡하지? 혼자만 소독하고. 농담이었고요. 샘나서. 갑시다 또. 싫어. 나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움직여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가 데려다 줘요. 사실은 엄청 좋아하죠. 배낭 메고 걷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걷는 곳에 포레스트 검프야. 걸으라면 계속 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뭐. 제주도를 먼저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네. 제주도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예, 올레길. 아니, 제주도를 걸어서 가보려고. 좋은 생각이네요. 발에다가 튜브 큰 거 차고 바다를. 방법이 있어. 제주도 가는 페리에다가 러닝머신을 싣고 갑니다. 그럼 걷는 거랑 똑같은 효과. 제주도하고 전라도권에 다리를 놓든가 해저터널을 놓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괜찮겠네요. 10수년 만에 제주도 갔었잖아요, 작년에. 날씨 탓을 너무 받으니까 갈 곳이 못 되더라고. 복불복이죠. 네. 날씨가 안 좋으면 뭐 거기서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효녀 마차. 엄마를 볼락한다는 마차. 빨리 녹음 끝나고 지금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해야 돼요. 생신이세요, 오늘? 네. 방송을 해드릴게요. 방송으로 꼭 들으시라고 해요. 예. 음성 메시지. 자, 음성 메시지 해보세요. 아버님에게. 음악 깔려드릴게요. 아빠 생일 축하해.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맨날 통화하는 사람들은 통화 끝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맨날 통화를 해야 할 이야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번 통화 안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생일 축하해.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 분할을 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100% 결정된 건 아니에요. 주주총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마차님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새날 대표 마차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하나를 더 샀죠. 그런데 어제 249만 원에 샀는데 오늘 270까지 올라가서 아주 신났었는데 장 마감가가 249만 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본전치기 하셨네.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액면 분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식 한 주당 200만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아서 50대 1 비율로 이 액면가를 분할을 하는 건데요. 주가가 50분의 1로 바뀌면 한 5만 원 선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사고 팔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마차님이 지금 2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50분의 1이니까 100주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 가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건데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으니까 이걸 이제 다시 분할해서 준다는 건데요. 삼성도 사실은 이거 엄청나게 이익이에요. 저는 그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대국민 아부 전략을 지금 펼치는 거라고 봅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 액면가가 한 장에 5,000원이었어요. 한 장에 5,000원이었던 것을 100원짜리로 만들면서 50장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5월달이나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는 한 장에 100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주가는 지금 25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50분의 1로 하니까 5만 원 정도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더 오를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식을 액면 분할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유동성을 늘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고 팔기 쉽게 만들겠다 해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의미.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다스 실소유 관련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전제를 달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알려드리고 대통령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수석은 면담을 마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참석을 확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올림픽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에 참석했다, 수사 관련 질문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이미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의견이 주변에서 우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만나게 되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때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줄지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를 찾아가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석에 쌓아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물품에서 다스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래닝 투자 서류 등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에는 옛날에 찍은 사진을 비롯해 재판 기록 등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와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에는 다스의 지하 창고가 대상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과거 문서와 자료가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포빌딩 지하에서 추가로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과거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서 검사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반박문을 냈던 최 의원은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언론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최 의원이 오늘 저녁 뒤늦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친 기억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성추행 사건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 정도로만 말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 검사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법정 문을 잠근 채 직접 무죄를 구형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도 임 검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불러서 질책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에선 오늘 뒤늦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또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방송 나가는 날 2월 1일부터는 또 2월달이 시작되는 거고요. 음력으로 보면요. 설날부터 깡석 저 밑에서 봄의 기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얼마 안 남았죠.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평창은 아직도 추워요. 그러니까 평창이 선택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것.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섞으신 저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야수님의 네버엔딩 스토리에서의 감동 스토리. 아, 그게 감동 스토리였어요? 아버지가 준 어떤 영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비슷한 게 자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중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있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의지인데 지금 그 발표가 나자마자 기관 물량들이 매도세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월에 주총에서 의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시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이게 100원짜리를 50분의 1씩 잘랐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5월인데 그 기간에 한 20일 정도인가 텀이 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에 삼성전자에 호재가 터지면 대박, 악재가 터지면 쪽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까지 생각하면 삼성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엄청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건실한 기업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이 주식 총액을 엄청 올리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5월까지 그러면 박스를 열심히 주어서 한 주를 더 어떻게든지 박스 대박. 네. 그거를 공시 들어가기 전에 한 20일 정도 텀 있는 절차 하기 전에 사실 저 같으면 그냥 그 안에 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이재용 이슈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아직 좋은 편이어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이 사실은 이 주식의 액면 분할을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 이 이건희 재산의 이동이 상속이 거의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액면가가 낮아지고 주식의 거래 가격이 200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 단위로 가면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양은 많아지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재산 상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보고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문상을 갈 준비를 해야겠군요. 네. 뿌띠거니 문상요? 아, 왜 이래요? 건강하게 그냥 문상 간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뭐. 난 문화상품권 말하는 줄 알았어. 재밌어. 아주 훌륭해. 순발력이 거의 신동엽급인데?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부의 상징 같은 건데, 과장님 축하드려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보유하신 분 되셨습니다. 아우, 뭔가 있어 보여.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좀 해보려고. 자,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2월 1일부터 설인 만큼 짧게요, 짧게. 여러분들 정말 광고 좀 이렇게 드리는 건 죄송한데 짧게 광고 좀 하고 갈게요. 금방 끝내고 이슈 빨리 다루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멘트 광고는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약간 마일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지만 민족의 명절 설이 지금 있는데요.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분들 좋은 물건 싸게 설날 쓸 수 있는 물건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이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도 할 건데 급하게 어떤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바람에 아직 이벤트 선물로는 뭘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이미 호주산 찜갈비가 지금 나가 있죠. 이게 명종님이 오죽했으면은 2월달 되기 전에 미리 사시더라고. 네, 주문하신 거 봤습니다. 왜냐면 해년마다 놓쳤거든. 매진되거든. 맨날 놓쳤거든. 그래서요, 그 우진축산 지금 물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빨리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야, 광고는 하는데, 나도 한번 사먹고 싶다 했다가 꼭 놓치시는 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7kg짜리 가져다가 5kg로 깨끗이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파는 거고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질할 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제가 그 녹음 광고 파일을 그냥 아예 보내줬거든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그걸 엄마 친구들한테 바로 보내버렸어요. 자동으로 광고가 됐죠. 그렇군요. 010-6277-3924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9일 날 일괄 배송하니까 주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2월 9일까지 딱 9일 남아 있고요.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요. 바다향 가득 오색 찰난 떡국 세트. 제목이 그럴듯하죠. 실제로 보면은 이해됩니다. 굉장히 예뻐요. 네. 떡국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쁘죠. 이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백남기 선생 이제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 백남기 선생님 가족분들 돕기 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된 건데 백남기 선생 고향이 장흥이시잖아요. 그 장흥에 굉장히 유명한 떡 장인이 계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그 장인이 떡을 만드시는 건데 그분이 파시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떡을 만드시기만 하고 근데 그 떡이 구성이 5가지로 돼 있죠. 예, 한 봉지에 흰색, 노란색, 보라색, 갈색, 녹색. 흰색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쌀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울금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자색 고구마로 그 색을 입혀서 보라색을 만들고 표고버섯으로 갈색을 만들고 매생이로 녹색을 만들고 이렇게 5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거 라면 끓여 먹을 때 이게 저거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고 밥 대신에 밥 말아 먹는 거 대신에 이렇게 넣고 먹는데 그렇죠.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떡국도 한 번씩 친구랑 떡국도 끓여 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떡국은 다 들어가는 재료가 다 하얀색이잖아요. 네. 국물까지도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쓰면 사실 먹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떡국이 아니고 떡국 세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 떡국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크 매생이가 또 따로 들어가고요. 생굴, 다음에 고명용 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매생이. 떡국을 세트로 해서 선물로 하는 거 굉장히 강추해봐요. 왜냐면 이게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보통 사람들 보면은. 자, 그 외에 뭐가 들어가죠, 세트에? 고명용 김, 그러니까 장흥 햇 무산김이라고 하는데요. 햇은 뭐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무산이라는 것은 보통 김을 만들 때는 염산 종류를 넣습니다. 어디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양식장에다가 풀어요. 왜요? 네. 염산을 왜? 썩거나 생육 뭐 때문에 생육 때문에 수확량 때문에 그거를 넣는데 일종의 그 살균 뭐 이런 느낌이 항생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 바다향 가득 오색 찰난 떡국 세트에 들어간 이 고명용 김은 최초로
이 산을 바다에 풀지 않은 완전 자연산이라는 거죠. 양식 티가 안 나는 김으로만 그 김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 농작물로 치면은 유기농 그렇죠. 이런 예. 개념이네요. 유기농이죠. 여기에 들어간 지금 흰색 쌀 있잖아요. 이것도 그 지역에 사시는 화가분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흰색, 노랑, 보라, 갈색이, 녹색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 쌀로 만든 거고 거기에다가 어떤 쌀에는 울금 넣고 어떤 쌀에는 자색 고구마를 넣고 어떤 쌀에는 표고 매생 이렇게 넣어서 색깔을 따로 내는 거지. 기본 베이스는 친환경 유기농 쌀이 맞고요. 농촌의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돈 버는 걸 못해. 그래서 올해도 이걸 생산해가지고 실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사드 김천 대책위원회에 기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의미가 있는 이런 바다 향 가득 오색 찬란 떡국 세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 바가오. 이 떡국 세트를 가족들과 같이 설날 아침에 밥상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이게 알록달록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인스타그램용으로 딱 좋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꼭 있죠. 예. 어떻게 구입하시느냐? 일단은요, 인터넷 주소창이에요. 검색창 아니고 주소창에 한글로 농부와 어부.kr. KR은 영어예요.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어떤 데서는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방송 들으시다가 가입하기 귀찮고. 네. 회원 가입하면 설 전까지는 무조건 1,000원 할인해 주신다 그러는데 에이 1,000원 됐어. 그냥 전화해서 주문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의 그 훌륭한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도 귀찮아가지고 안 해.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를 바로 하지. 마차님. 네, 전화번호는요. 010-8538-5824입니다. 예, 여기 전화하셔가지고요. 오색 찰란 떡국 세트예요. 떡국이 아니고 떡국 세트. 뭐 1호도 있고 3호도 있고 그러신데요. 드시는 것도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배송 개시가요. 방송 나가는 오늘부터예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배송하는 날이 2월 12일까지니까 앞으로 딱 12일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삼바이 말씀 좀 드려야겠죠. 삼바이. 삼바이는 지난 추석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 팟캐스트 쪽에서는 유명하죠, 삼바이. 주소가 산삼할 때 삼, 사다 할 때 바이, 삼바이입니다. 삼바이.co.kr이죠. 영주 한우, 그리고 소백산 천연 벌꿀 세트,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세트.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어요. 뭐요? 산양산삼. 토종 산양산삼이 핵심 아이템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광천김이나 한과 세트, 홍삼도 있습니다.